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는 평생 함께 갈 가장 든든한 동반자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바로 형제 사이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고마움은 사라지고 형이니까, 동생이니까라는 말로 당연하게 요구받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남은 건 재산 싸움, 끝없는 원망, 그리고 평생 얼굴도 보지 않는 형제가 되어버리는 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무조건적인 베품이 왜 관계를 해치는지, 그리고 경계가 어떻게 사랑을 지키는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의 갈등은 언제 시작될까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부탁이었습니다. 형, 이번에 조금만 도와줘. 누나, 이번 한 번만 봐줘. 마음을 열어들어주면 그때는 눈물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말은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새 고마움은 줄고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하지요.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셋째 아들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큰형은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 자신이 모아둔 돈 일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엔 형, 정말 고마워 하며 머리를 숙였던 동생.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형, 이번엔 조금만 더. 형은 잘 벌잖아. 부탁은 요구가 되었고 요구는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큰형의 가정까지 흔들렸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며 집안의 평화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단순합니다.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고마움 대신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엔 은혜였지만 반복되면 권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유산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큰형은 둘째가 힘든 상황을 알기에 내가 조금 더 양보할게 라며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큰형 덕분에 일이 원만하게 넘어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양보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큰형은 원래 여유 있으니까 더 줄 수 있잖아. 결국 형제 사이의 불신은 깊어졌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관계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베품은 형제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불균형이 큰 불신으로 번져갑니다. 나는 덜 받았다. 나는 손해다. 라는 마음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적인 희생 대신 경계와 공정함을 선택합니다. 차갑게 보일지라도 선을 분명히 그어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도움의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장례비 같은 공동의 책임은 함께 나누되 개인의 사업 자금이나 반복되는 긴급 지원은 원칙적으로 서류와 기한을 남겨야 합니다. 둘째, 기록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도왔는지 그 내역을 모두가 알 수 있어야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셋째, 거절 문장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족 규칙에 맞지 않아서 어려워
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 선의로 도왔는데 나중엔 오히려 원망을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큰 희생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었습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위한 달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아니오가 내일의 예를 지켜줍니다. 형제는 부모가 떠난 뒤에도 남는 마지막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지키는 건 무조건적인 베품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평안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고마움이 권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고마워합니다.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그 감사가 2번, 3번 이어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형이니까 당연하지. 동생이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제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막내 동생이 힘든 걸 알기에 몇 차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막내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죠. 형, 정말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형이 도와주는 건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사는데. 그 말은 둘째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막내는 노골적으로 원망했습니다. 형이 맞아? 가족도 못 챙기면서 무슨 소용이야? 결국 둘째는 평생 함께 쌓아온 신뢰를 단숨에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받는데 금세 익숙해집니다. 한두 번은 은혜로 여기지만 반복되면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이 본성을 모른 채 무조건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 남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뒤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형은 힘든 동생에게 조금 더 양보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큰형 덕분에 원만하게 끝났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양보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굳어졌습니다. 큰형은 원래 여유 있잖아. 더 줄 수 있지. 결국 형제들 사이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형제 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반드시 미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 사이일수록 작은 차별, 작은 불균형이 큰 갈등으로 번져갑니다. 나는 덜 받았다. 나는 손해다. 라는 생각은 쉽게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형제 사이에서 함부로 베풀지 않습니다. 차갑게 보일지라도 공평과 경계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이 분명해야 형제 사이에 존중이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도와줬을 땐 웃음이 있었는데 나중엔 왜 원망이 돌아왔을까 후회했던 순간 말입니다. 사실 잘못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경계 없이 내어준 그 선의가 오히려 불씨가 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무조건적인 베풀음은 갈등의 시작이고 분명한 경계는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끌려다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책감과 비교심입니다. 먼저 죄책감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이런 생각이 한번 스며들면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형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내 삶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죄책감이 아니라
공정감이라는 것을요. 죄책감은 순간적인 마음일 뿐이지만 공정감은 오래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도움을 줄 때에도 절차의 공정을 먼저 세웁니다. 모든 형제가 참여해 이야기하고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내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한 거다. 이 절차가 죄책감을 대신해 줍니다. 여기에 결과의 공정도 필요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더 보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합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합의 없이 혼자 감당하면 죄책감은 더 커지고 섭섭함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정한 결과라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감정, 비교심을 살펴봅시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불씨가 바로 이 비교심입니다. 엄마는 늘 형만 챙겼지. 아버지는 누나 편이었어. 이런 말은 단 한마디로도 수십 년 쌓인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투명성을 지켜야 합니다. 도움과 역할을 기록으로 남기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왔는지 표로 남겨두면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불투명한 기억 속에서는 늘 내가 더했다 라는 생각이 생기지만 기록 앞에서는 말이 줄어듭니다. 둘째,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너는 항상, 넌 맨날 이런 단정적인 말은 비교심에 기름을 붓습니다. 대신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해보세요. 나 마이너스 메시지는 상대의 마음을 막지 않습니다. 공격이 줄어들고 대화의 길이 열립니다. 셋째, 저는 감정 타이머라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당장 말하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24시간이 지나면 말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으로 시작했던 말이 하루 뒤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로 바뀝니다. 단 하루의 숙성이 갈등의 절반을 덜어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형제와도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에 끌려다니면 내 삶은 무너지고 비교심에 휘둘리면 관계는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공정감과 투명성, 말의 습관과 감정 타이머를 지키면 형제 사이에도 존중이 남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땐 괜히 죄책감 때문에 무리했어. 비교심 때문에 내가 화를 냈구나 하는 기억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그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평안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형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철학자와 성현들이 경고해 왔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깨지면 더 큰 원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요.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와도 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정만으로 관계를 지탱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원칙과 경계를 뜻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의가 없다면 정 때문에 흔들리고 결국 원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처님은 무분별한 보시는 탐욕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쪽은 나약해지고 주는 쪽은 지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형제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 는 생각은 언뜻 미덕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로를 약하게 만들고 부모가 물려주신 이념마저 왜곡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경고했습니다. 호의는 반복될수록 권리로 변한다. 한두 번은 감사로 남지만 여러 번의 양보는 당연한 몫으로 굳어지고 고마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형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지혜는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는 가장 가까운 벗이지만
재물 앞에서는 가장 큰 원수가 되기도 한다. 형제 간의 다툼은 대개 부모가 남긴 재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는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조건 베푸는 대신 분명한 선을 긋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혜가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내어주지 말라.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원칙 없는 베풀문 관계를 해치고 경계 있는 태도는 존중을 지켜줍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고 권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받는데 쉽게 익숙합니다. 형제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셋째, 차가워 보일지라도 경계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떠난 뒤 남는 건 결국 형제뿐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공정함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평생 함께 가야 할 형제가 존중 속에서 남습니다. 혹시 지금 형제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위한 다리입니다. 오늘의 아니오가 내일의 예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을 지키고 공정한 선을 긋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평안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 사이에서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무조건 베풀지 않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고 권리로 변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도움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몫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받는 데 익숙해지면 더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그 요구가 정당화되면 결국 원망만 남습니다. 셋째, 경계와 공정함이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차갑게 보일지라도 선을 분명히 그을 때 형제와의 관계는 오래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떠난 뒤 남는 건 결국 형제뿐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원칙과 경계, 그리고 공정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형제를 존중 속에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떠오른 순간이 있으셨나요? 선의로 도와주었지만 되레 원망으로 돌아온 기억.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경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선 하나가 내 마음을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결국 노년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